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또는 조명도는 어떤 면이 받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광선속으로 계산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단위로는 럭스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보면 제8조에 조도 조항이 있죠. 그래서 초정밀 작업은 몇이에요? 정밀 작업은요. 그리고 보통 작업은요. 그 밖에 작업은 어떻게 되죠? 다 대답하셨죠? 네. 750, 300, 150, 7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럭스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다? 조도다. 그래서 여기 8조 조도라고 써있는 게 그래서 조도입니다. 그리고 빛의 SI 단위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으로만 한번 보고 익숙해지면 됩니다. 뭐 루멘이 뭔지, 루멘도 그냥 빛의 SI 단위입니다. 뭐 광선속, 광속을 표현하는 단위죠. 럭스는 조도라고 하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휘도는 빛이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반사되는 양을 휘도라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도는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 강원의 밝기 정도, 얼마나 밝냐, 그게 또 광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도로 그냥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조도가 아닌가요? 광도도 빛의 세기인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조명의 측정 단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는 빛의 세기, 광원의 밝기 정도, 얼마나 밝냐, 이런 정도고, 조도는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럭스를 사용하고 150 럭스다 하면은 천장의 전등이 150 럭스짜리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면 이 빛이 있으면 이 빛이 이 바닥면에, 그죠? 바닥에 도달하는 양을 말하는 거죠. 양. 이게 럭스입니다. 그리고 광도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 얼마나 밝게 나오냐, 얼마나 흐릿하게 나오냐, 그런 정도죠. 그리고 휘도는 이 바닥면에서 반사되는 요 빛이 여기에서 그냥 맞았다고 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반사도 되잖아요. 반사. 거울 같은 경우에는 더 반사가 많이 되고, 그렇죠? 바닥면에는 뭐 일정 부분 반사가 될 거잖아요. 그 양을 뭐라고 한다? 휘도라고 한다. 반사율은 반사광 에너지와 입사광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이 반사되는 에너지가 이 들어온 빛에 비해서 얼마나 나갔냐, 70%냐, 30%냐, 뭐 이런 비율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사율로 표현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채광 및 조명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너무 부시면은 명수능이나 암수능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PC방에 오래 앉아있다가 아침에 밤새 온라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온라이트 기억나세요? 온라이트 밤샘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아침에 딱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눈이 뻑뻑하죠? 그러면서 눈에 이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뇌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을 어둡게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명암의 차이가 심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8조 조도 기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밖에 작업 75, 또 이 앞에 75, 75 보고 여기는 나누기 2 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 연산해서 암기하시는 방법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그러니까 상시 작업하는, 매일 다니는, 매번 다니는 이런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객내, 터널 아니죠? 작업장과 관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명수능과 암수능이 나오는데,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밝은 곳으로 갔을 때, 밝을 명자죠. 그러면은 암수능은 뭐겠어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암흑이다 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현상은 또 동일해요. 근데 밝은 곳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냐, 요거의 차이로 명과 암이 나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착시죠, 착시. 착시에는 자동운동, 가연운동, 유도운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운동은 암실내 어두운 곳에서 정지된 작은 빛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아주 암실이에요. 어두워요. 이게 요만한 빛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뭐다? 자동운동이다. 어두운데 자동으로 움직인다. 자동운동이다. 가연운동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점등되는 빛, 그걸 이용해서 드론쇼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 공사하는 데 가면은 요게 이렇게 줄로 돼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 앞에가 운전해 주시니까 저는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얘네가 이렇게 물결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가연 운동입니다. 얘는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건가? 일로 간 건가요? 아니죠. 얘는 깜빡깜빡 하는 거. 깜빡깜빡. 그리고 이제 시골길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빛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서 깜빡깜빡 하는데 좀 빠른 속도로 점등이 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움직이는 물체라고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슈탈트의 지각 원리에서 기억진단지도 경영학 착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유도운동 보겠습니다. 유도운동, 주위 환경의 움직임에 따라 고정된 물체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 주위 환경이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있는데 이 버스가 움직이는데 이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내 차가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죠. 그래서 주위 환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고정된 물체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 뭐다? 유도운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조명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도는 단위 입체각당 광원에서 방출되는 광속으로 측정한다. 이거 안 배웠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단위 입체각당 광원에서 방출되는 광속으로 측정을 하는 게 뭐다? 광도다. 단위 입체각당 광원에서, 그러니까 빛이죠, 빛. 빛이 광원이니까 광원에서 방출되는 광속으로, 이게 얼마나 빨리 속도, 얼마나 빨리 빛이 나가냐에 따라서 빛이 밝아지냐 약해지냐 요 차이인데, 요거를 빛의 세기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풀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모른다고 해서 이거 나 모르는 문장인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의도는 반사되는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표면의 반사 또는 방출되는 빛의 양을 말한다. 맞습니다. 조도는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내는 빛의 양을 말한다. 아니죠. 조도는 어떤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으로 단위는 럭스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반사율은 희도와 조도의 비를 말합니다. 반사율은 아까 반사율은 뭐 반사광 에너지와 입사광 에너지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희도와 조도의 비를 말한다. 조도는 도달하는 양이 입사광이고, 그죠? 희도는 반사광이고, 예, 비율, 비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대비는 관역의 희도와 배경의 희도 차이를 말한다. 관역 그림 되죠? 대비는 이 관역에 여기서 반사되는 희도와 배경에서 반사되는 희도의 차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비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시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승은 뭐예요? 밝은 곳으로 갔을 때. 암승은 여기 옆에다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들어갈 때. 자, 면수능과 암수능에 비해 시간이 짧게 걸린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시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수능은 암수능에 비해 시간이 짧게 걸린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눈이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적응이 되면서 이제 싹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PC방에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 5초에서 10초면은 금방 밝아지는데, 암수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통 30초 이상 있어야 눈에 뭔가가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명수능은 암수능에 비해 짧게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암수능 과정에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순으로 수능 단계가 진행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시험 본 건데 저를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이 굉장히 오래 시간을 잡아왔던 문제, 5분 이상 붙들고 있었고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문제입니다. 답은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암수능 과정에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수능 단계가 진행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네, 굉장히 저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간단히 말하면 원추세포는 원추, 간상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가 우리 눈에는요. 원추세포는 색깔을 보는 세포예요. 색깔. 간상세포는 어둠을 보는 세포예요. 그래서 원추세포는 색깔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밝은 이제 대낮이나 불을 켠 곳에서 우리가 뭐 빨강, 파랑, 초록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근데 어두우면 그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밤이 되면 다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원추세포가 일을 못해서, 밤에는 어두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상세포는 어둠을 보는 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낮에는 일을 별로 안 하고 어두운 밤이나 불을 끈 방이나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간상세포는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흑백만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곳에 가면은 우리가 회색으로 느끼는 게 이 간상세포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원추 색깔은 밝은 곳에서 색깔을 보고, 간상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흑백을 본다. 흑백, 흑백을 본다. 여기는 다양한 무지개 색깔. 요 정도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암수능 과정은 뭐예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이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순으로 수능 단계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색깔을 보려고 했는데 못 보네? 그러니까 간상세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원추세포로 보려고, 우리가 왜냐면 밝은 곳에서는 원추세포가 지금 색깔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수능이 딱 왔어. 그럼 어두워지면서 이 원추세포가 1을 그만하고 간상세포가 나오면서 흑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시력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렇답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수능이라는 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니까 원추세포에서 간상세포 순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걸 가지고 장난쳤을 때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초점을 맞춘다.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먼 걸 볼 때는 빛이 거의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수정체는 힘을 덜 쓰고 얇아집니다. 먼 걸 볼 때, 먼 거 볼 때. 물체가 이렇게 요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수정체로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먼 걸 보면.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그리고 가까운 걸 볼 때, 가까운 걸 볼 때는 얘가 좀 두꺼워져야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얇아졌다는 뜻이고 얘가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정체는 얇아진다. 먼 걸 볼 때는 눈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까운 걸 보려면 눈에 힘이 들어가고 수정체가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멀어질수록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틀린 정답은 3번이었다. 여기 해설을 달아드렸죠. 됐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최소 가분 시력, 미니멈 세퍼러블 아큐이티는 일정 거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최소 가분 시력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점이 멀리 있을 때, 이건 두 개의 점이죠.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모를 때도 있고 하나의 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두 개로 보이죠. 조금 떨어졌을 때 아 이건 두 개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보는 능력이 뭐라고요? 최소 가분 시력이라고요. 정확한 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를 보는 능력. 두 개인데 한 개를 보고 있으면 너무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 눈이 좋으면 좋을수록 멀리 있어도 정확한 걸 볼 수 있고, 눈이 안 좋으면은 그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난시가 심한데요. 난시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막 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뭐 모를 때가 있어요. 밤에 특히 운전할 때. 그래서 최소 가분 시력이라는 것은 우리 눈이 얼마나 선명하게 정확히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일정 거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일정 거리에서 표적의 최소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니까 얘가 가까이 갔을 때는 얘가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 더 멀리 갔을 때는 얘가 다시 두 개로 보일 수 있고, 근데 하나로 보이는 표적의 최소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설명 들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빛의 파장은 간상세포가 원추세포에 비해 짧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간상세포는 뭐였어요? 어두운 곳. 어두운 곳에서 흑백으로 보는 세포고, 간상. 원추는 밝은 곳에서 여러 가지 색깔, 그죠? 빨주, 노초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파장에는 색깔마다 조금씩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은 파장이 길고요. 빨간색. 빨주, 노초 할 때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요. 뭐 파랑색은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네, 파랑색을 보는 것도 간상세포가 본다라고 해요. 어두운 파란색, 회색, 어두운 파란색이면 뭐 남색,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밤에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요즘 많이 안 보이지만
또 좀 지방 쪽에 계신 분들, 주변에 빛이 많이 없는 곳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하얗게 보이나요? 파랗게 보이나요? 파랗게 보일 때가 있죠? 그게 이제 간상세포 때문에 그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빛은 원래 밝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 원추세포가 길다.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거보다 제가 쉽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그냥 문장 외워버리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각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디지털 표시장치는 정량적 표시장치다. 맞죠? 이동 지침을 가진 고정 눈금 방식은 수치 정보를 잘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동 지침을 가진 고정 눈금 방식은 이런 거겠죠? 여기 제가 사진을 첨부해 놨는데 이동 지침이잖아요. 얘네가 뭐 압력이 올라가든 온도가 올라가든 움직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근데 얘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요. 이동 지침을 가졌다는 거 우리 대표적인 거 뭐예요? 시계. 시계 정확히 못 읽는 사람 있나요? 정확히 읽죠? 수치 정보를 잘 표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디지털 표시장치는 수치를 정확히 읽어내야 할 때 적합하다. 맞죠? 정성적 표시장치는 대략적인 상태나 변화의 추세를 판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정량적 표시장치에는 정목 동침이 있고 정침 동목이 있고 개수형이 있고 수직 수평형이 있습니다. 정목 동침은 눈금은 고정되어 있고 지침이 움직이는 거, 이런 형태가 이제 정목 동침이라고 하고, 정침 동목은 반대로겠죠. 요거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드륵드륵 하면서 움직이는 게 무슨 뭐가 있을까요? 체중계 옛날 거, 또는 고기 사고 근 달 때 이런 거 왔다. 요즘 다 디지털로 하지만 옛날에 시장 가면 콩나물 살 때 한 주먹씩 덮어서 넣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생긴 거 사용하지 않았나요? 지금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다? 정침 동목이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감원에 관한 조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해서 제가 이 계산 시작할 때 가장 핫바리로 넣는 게 이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다. 뭐가요? 정감원에 관한 조도를 나타내는 식. 이거 찾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찾으려면 엄청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외워가지고 가자마자 거리 제곱의 광도, 거리 제곱분의 광도, 가자마자 쓰는 거예요. 거리 제곱분의 광도.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제곱 없어도 안 되고 제곱 있었던 것 같은데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였나? 다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진짜예요. 제가 이거 뭐야, 24년 문제죠? 아니네. 진짜예요. 근데 딱 보면 내가 여기 옆에다 정확하게 적고서 시작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보다 보면 비슷한 게 막 눈에 보이니까 헷갈린다고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 제곱분의 광도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1칸델라의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1칸델라의 정강원으로부터 2m 떨어진 조도의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얼마인가? 이게 조도를 구하는 거고, 그죠? 거리의 제곱 뭐예요? 2미의 제곱 분의 1칸델라라고 했으니까 1. 그러면 4분의 1 뭐예요? 0.25. 너무 쉽죠? 우리가 처음에 신뢰도 계산하는 거 그거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고 오니까 나머지 문제들 뭐야?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산수.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곱분의 광도, 거리 제곱분의 광도, 거리 제곱, 거리 제곱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왔고, 그렇죠? 거리 제곱이 무거우니까 내려왔고, 광도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갔고, 그렇죠? 요 밑에 숫자 제곱이 붙는 거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시각적 표시장치 중 정성적 표시장치는 정확하게 양으로 표시 안 되는 거죠. 횡단보도의 삼색 신호도, 이게 바로 정성적 표시장치죠. 뭐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지침이 있는 거, 디지털, 눈금이 있는 거, 지침이 있는 거 다 뭐라고요? 정량적. 근데 신호등은 빨간색에 요즘은 숫자로 표시가 많이 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삼색 신호등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횡단보도에 보면 요 밑에 크게 89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정량적 표시장치가 되는 거죠. 몇 초 있으면 건널 수 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쓰던 거는 그냥 여기 뭐 색깔만 나오잖아요. 빨, 주, 조. 반대인가요? 아무튼 맨날 운전해도 기억이 안 나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그쵸? 여기가 이제 녹색이고, 녹색. 여기가 뭐 좌회전,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광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의 조도가 2000럭스라면 같은 광원으로부터 4m 거리에서의 조도는, 자, 보겠습니다. 거리의 제곱이 무거우니까 밑에고, 광도 올라가고, 이게 무슨 공식이었어? 조도 공식. 네, 조도가 2000럭스인데
거리는 2의 제곱이고 이 광도를 구하는 건가요? 이 광도를 구해야 4m일 때 이 x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하면 되죠 뭐. x만 남기고 얘를 넘겨보자고. 그러면은 곱하기가 되죠. 얘가 나누기였으니까. 그러면은 2000 곱하기 2의 제곱은 얘가 4니까 4, 2, 8000. 8000이네요. 뭐가 8000이에요? 이 x가. 그럼 얘가 8000. 나누기 4의 제곱은 뭐예요? 16. 하면 뭐가 나오죠? 500이 나오죠? 정답은 4번.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한번 다시 풀어드릴게요. 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까 딱 소리가 들려. 헷갈리는 게. 이게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밥 아저씨 있잖아요. 밥 아저씨. 인자한 우리 밥 아저씨. 그림 그리잖아요. 여기 캠퍼스에. 처음에는 따라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엄청 뭐 대단한 뭐가 막 나오죠. 여기서. 우리 못 따라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광원으로부터 2m 떨어졌대요. 이게 뭐예요? 거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밑에다가 바로 거리 제곱분의 광도 이렇게 쓰고 이게 뭐예요? 조도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 조도를 알려줬네. 그럼 뭘 안 알려줬어요? 광도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식을 풀어 써보면 2000 럭스는 이게 조도니까 거리의 제곱 이게 2m잖아요. 2의 제곱 그리고 여기 광도를 안 알려줬으니까 x예요. 그럼 같은 광원으로부터 요 같은 광원은 요게 이제 x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같은 광원이니까 x1. 근데 4m 떨어졌을 때 그럼 4m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거 x2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조도를 모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x1을 알아야 여기에 대입해서 얘를 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2000, 이 x만 남기고 x1만 남기고 이 밑에 있는 놈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근데 얘가 분모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이 부등원이 넘어가면서 곱하기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2000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x1은 뭐예요? 얘가 4가 되니까 2000 곱하기 4는 8000. 2000원이 4개 있으면 얼마예요? 8000원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x1은 우리가 8000이라는 걸 알았어요. 옆에 다시 써보자고. x를 구하고 싶은데 x2를 구하고 싶은데 4의 제곱분에 여기에 8000 자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눠가지고 500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x2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요거니까 요게 얼마예요? 500. 그래서 정답은 500. 그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광도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 제곱을 이쪽으로 보낸 거다. 완전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실 내에서 정지된 작은 빛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동운동이라고 한다. 자동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동운동이 뭐래요? 암실 내에서 요 그림 그려드렸죠? 작은 빛을 응시하고 있으면 빛을 암실이니까 어둡잖아요. 여기는 어둡고 이 빛을 응시하고 있으면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랬을 때 이 자동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의 강도가 작을수록 자동운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크면 클수록 아 저게 하나구나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최소 가분 시력 덕분에. 그렇죠?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광의 강도가 작을수록 자동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m 떨어진 곳에서 1.5mm 벌어진 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가분 시력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있네요. 이제 그래서 최소 가분 시력은 시각분의 1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각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시각은 눈이 동그랗죠? 그래서 원의 원주율을 들어갑니다. 여기 파이 분의 180 곱하기 60 곱하기 물체와 떨어진 거리분의 크기. 여긴 거리 제곱 이런 거 아닙니다. 거리분의 크기. 그럼 한번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넣어서 한번 구해볼게요. 시각은 파이분의 180 곱하기 60은 고정이에요. 그쵸? 우리가 아는 것은 거리랑 크기를 어디다 넣을 거냐. 거리는 5m네요. 크기, 벌어진 틈이니까 이걸 크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mm.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는 항상 고정이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미리 해놓으면 되겠죠. 이 파이를 3.14로 곱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에 보면은 파이 모양이 있어요. 그걸 쓰시면 돼요. 네, 찾으셨나요? 파이 모양이 있죠? 그거 누르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438이라는 게 나와요. 3438.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는 환경이라. 네. 이걸 계산한 게 3438이에요. 여기서 곱하기 5m 분의 1.5mm 하면 되는데, 요건 단위 환산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쵸? 1m는 몇 밀리미터예요? 1000mm죠? 1m는. 왜냐면 얘랑 계산해 주려면 이 단위를 맞춰야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1.5 분의 5000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 제가 계산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가져오려다가 회사에도 있는 줄 알고 안 가져왔더니 없네요. 자, 3438 곱하기 1.5 나누기 5000 하면 되죠? 그럼 1.0314 이렇게 나오나요? 약 1이 나오죠? 약 1. 1.03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약 1이 나옵니다. 그러면 1이네 하고 이렇게 고르셔도 정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각 자리에는 사실 이 1.03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밑에가 1.03이 될 거고 얘는 1이고 뭐 계산하면 0.9 멋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 0.9 어쩌고가 없으니까 이럴 땐 1이라고 골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시각이잖아요. 시각을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최소 가분 시력은 시각분의 1이기 때문에 1로 나눠줘야 돼요. 어찌됐든 얘를 1 나누기 1.03. 그래서 정답은 1이다.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력이 1.2인 사람이 6m 떨어진 곳에서 구분할 수 있는 벌어짐 틈의 최소 크기는, 이번에는 틈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최소 가분 시력은 공식을 써보자고. 시각분의 1인데 이 시력을 알려줬어요. 1.2로. 그쵸? 1.2는 시각분의 1. 그럼 이 시각은 뭐예요? 시각만 남기고 넘겨보자고요. 시각은 얘가 넘어가야겠죠? 얘랑 스위치를 한 거니까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1 나누기 1.2 0.8333 0.83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최소 크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시각은 0.83이 나왔죠? 이 식을 풀어보면 0.83에서 3484인가요? 일단은 그냥 원래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파이분의 180 곱하기 60 곱하기 거리가 6m 떨어진 곳에서 x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해줘야겠죠. 0.83은 이게 뭐였어요? 3438 분의 이 6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6000이죠. 이 6000을 밑에다가 곱하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거 곱하기 x. 우리는 x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x를만 남기고 다 넘겨보겠습니다. x만 남기고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0.83 곱하기 얘네가 넘어오면서 뒤집히죠. 그럼 6000분의 3438이 되고요. 한번 계산해볼까요? 0. 곱하기 6000 나누기 3438은 1.454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1.454. 근데 여기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1.5. 정답은 1.5다. 맞죠? 여기 뭐 써있는 어지러운 식을 이렇게 같이 풀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꽈놓은 문제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력이 1.2인 이게 뭐예요? 최소 가분 시력이 1.2인 사람이 6m 떨어진 곳에서 구분할 수 있는 벌어진 틈의 최소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시각분의 1이다. 그럼 이거를 바꾸면 그쵸? 시각을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시각은 얘랑 스위치가 된다고요.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면 시력분의 1이고 그쵸? 요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각은 1.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니까 0.83333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시각은 0.83 시각이라는 놈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각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시각은 뭐였다? 파이분의 180 파이분의 180 곱하기 60 요거는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고정. 여기에서 거리분의 크기였잖아요. 거리는 6m 크기는 x. 우리가 궁금한 건 요 x라고요. 이 최소 틈의 크기니까. 그쵸? 그래서 시각은 요게 이제 계산해 놓은 게 3438이었잖아요. 3438 곱하기
6m는 6000으로 바꿀 수가 있고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각도 알고 있잖아요. 0.8333. 얘를 요 밑으로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누기로 묶여 있는 거니까 곱하기 x다. 그러면 우리는 x가 궁금한 거니까 x만 남기고 다 넘기면 되죠. 일로. 0.8333에 넘어오면서 6000이 위로 가고 3438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위에 곱하니까 한 5000 나오죠. 그리고 3438.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1.45 뭐시가 나오는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1.5라는 게 나온다고요.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 한 3번만 반복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중요한 게 이 3438이다. 이 3438이 근데 이런 식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아유, 이거 뭐예요? 750, 300.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정답 4번. 이건 뭐 공짜죠, 뭐 문제가. 자, 다음은 프루키니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계 식별은 암수능과 명수능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눈의 망막에는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두 종류의 시신경이 있는데, 추상체는 무엇을 느끼고 간상체는 무엇을 느낀다. 원추세포죠. 원추세포는 무엇을 느껴요? 색상. 간상체는 회색, 그렇죠? 흑백, 암, 명암을 느낍니다. 명암. 그게 이제 밝고 어두운 명암입니다. 그리고 무순된 눈의 최대비 시감도는 약 555 나노미터이고, 오모된 눈의 최대비 시감도는 약 510 나노미터로 짧은 파장으로 이동한다. 짧은 파장으로 이동하는 건 뭐였어요? 명에서 암으로 갈 때, 그렇죠? 명, 암 이렇게 풀면 되죠? 명수능은 555이고 암수능은 510이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프루키니 효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추색감명, 명호, 암, 51. 근데 이것도 이런 걸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걸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추상체는 원추세포, 색상을 느끼고, 간상체는 명암을 느끼는 겁니다. 뭐 채도나 색상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명암을 느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단 색도 기준은 한국산업 규격에 따른 세계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기술표준은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한번 풀어봤었던 문제죠. 요거는 레드고, 그쵸? 7.5 R은 레드고, 빨간 거고, 금지, 경고 이런 거였죠.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행이 금지. 맞습니다. N9.5는 뭐였어요? 보조색이었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 아닙니다. OY는 옐로우고요. 경고 표시죠, 얘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해의 위험 경고, 그쵸? 왜냐면 여기까지는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경고 표시 맞죠? 2.5 PB는 뭐예요? 블루, 파란색, 특정 행위의 지시, 보고 착용하세요. 사실의 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린 뭐예요? 비상구, 피난소, 뭐 세안장치, 뭐 통행표지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정답은 뭐였다? 틀린 정답 2번. 여기에다가 요거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 외우셨으면 3초면 푸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빛의 성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자, 관역이 배경보다 어두우면 대비는 0에서 100%의 사이 값이다. 일반적으로 배경은 흰색을 많이 쓰고요. 그렇죠? 우리 양궁 생각하면 되죠? 이 안에는 색깔을 넣잖아요.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이런 색깔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흰색은 휘도가 반사되는 양이 많겠죠. 근데 색깔이 있으면 반사되는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역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관역이 배경보다 어두우면 대비는 0에서 100%의 사이의 값이다. 이 상수값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차이가 크면 대비가 강하다. 차이가 별로 없으면 대비가 약하다. 얘랑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잘 흐릿하게 보여요. 경계가 안 보여. 관역이.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랑 관역이랑 이 밝고 어두운 차이를 줌으로써 대비를 강하게 하고 관역이 잘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흰색이 아니고 똑같이 뭐 검은색이나 이렇게 하면은 뭐 보이겠어요? 그렇죠? 어디가 관역인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대비가 약한 거라고. 대비는 0에서 100%의 값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뭐 다른 그런 포토샵 작업을 할 때 또는 사진을 찍고 사진 배경 편집을 하는 거 거기 들어가면은 대비 같은 경우에 해보세요. 그러면 어두워지거나 선명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대비고,
명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 즉 색깔의 강약을 말한다? 아니죠. 명도는 빛의 밝기죠. 또는 어둠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색깔은 뭐예요? 채도다, 채도. 휘도는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 또는 방출되는 빛의 양을 말한다. 맞습니다. 조도는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를 말한다. 빛의 양을 말한다. 맞습니다. 빛을 완전히 발사 및 반사시키는 표면의 반사율은 100%이다. 맞습니다. 정답, 틀린 정답은 2번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참고적으로 써놨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지름 30cm의 조정구를 20도 움직였을 때 표시계기의 지침이 2cm 이동하였다면 이 계의 통제 표시비는 또 뭐야? 그쵸? 또 외워야 되는 공식이 나타났습니다. 통제 표시비는 여기 있습니다. 표시계기의 지침 변이량, 지침이 2cm 이동을 한 거죠. 2분의 통제기기의 변이량. 통제기기의 변이량은 또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변이량은 C는 360.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36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A 곱하기 2파이 R. A가 뭐예요? 몇 도 움직인 거냐? 360도 중에 몇 도 움직였냐? 그러니까 여기가 20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2파이 R에서 R이 거리죠. 얘가 30 반지름 R이니까 3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360분의 20 곱하기 2파이 30 해보면 얼마예요? 계산기를 가져왔어야 되는군요. 20 곱하기 2 곱하기 3.14로 하겠습니다. 저는 30 나누기 360 하면 10.46.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나눠야 돼요? 이 2로 통제 표시비 D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5.23. 여기 낚일 수도 있어요.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공식이 들어가고 이 통제기기 변이량 공식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요거를 다 통째로 이렇게 써서 계산기에 넣어가지고 풀면 5.23이 나온다. 10.46이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 계산을 하다가 만 것이다. 그쵸? 요거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변이량 공식은 아셔야 돼요. 360분의 변한 값 도수로 2파이 R. 요 계산식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우리가 이 C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변이량 C. D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공구 설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손에 맞는 장갑을 착용한다. 손잡이를 꺾지 말고 손목을 꺾는다. 손목을 꺾으면 안 된다 그랬죠? 손잡이 접촉 면적을 크게 해야 한다. 가능한 수동 공구가 아닌 동력 공구를 사용한다. 맞고요.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한 설계를 한다. 맞지요. 그러면 정답 뭐예요? 기억, 리을, 미음. 2번. 너무 쉬운 문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문제. 작업 공간 배치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주 사용하는 요소일수록 사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배치해야겠죠. 사용 및 조작 순서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동일한 요소들은 기억과 탐색이 쉽도록 일관된 지점에 배치하는 게 좋겠죠.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은 같이 분산이 아니라 집중해서 배치하는 게 좋겠죠. 목적 달성에 중요한 요소일수록 사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배치한다. 정답, 틀린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작업장의 도구, 부품, 조종장치 배치에서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용하는 원리가 아닌 것은 일관성의 원리, 중요도의 원리, 사용 순서의 원리, 사용 빈도의 원리였죠. 독창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3번. 1도 중순 뭐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일관성, 빈도, 순서, 중요도,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다독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자, 기계나 설비를 작업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 작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치 원칙이 아닌 것은 중요성, 빈도, 순서, 일관성, 사용 심리, 이거 내가 먼저 사용하고 싶으니까 이거 먼저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시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들 몇 개 있었죠?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오늘 외우고 주무세요. 그러면 자, 오늘 잠들기 전까지 외우셔야 되는 공식 몇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조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거리, 제곱, 무거우니까 밑에 내려갔고, 광도 이게 있었고, 최소 가분 시력이 있었죠. 최소 가분 시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력, 그건 뭐예요? 시각분의 1. 그럼 여기에서 딸려오던 게 시각은 어떻게 구해요? 3484. 아니 3484가 아니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외우세요. 파이에 180 곱하기 60 곱하기 거리분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크기 구하는 공식까지 요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요거 그리고 세 번째 통제 표시비 CDB라고 합니다. 그래서 C는 어떻게 구했어요? 변일량이기 때문에 360도에서 몇 도나 돌렸냐 도수죠. 곱하기 2파이 R이었죠. 2파이 R은 거리, 얘는 거리죠. 여기 거리 이걸로 구하는 거였고, D는 문제에서 주어진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CDB라고 합니다. 통제 표시비는. 이것도 하나 외우시면 되고, 요거까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요거 세 개 외우시고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밑에 라스무센은 우리가 경영학 시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챕터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짜투리 문제들 모아놨어요. 그 문제랑 이제 산업재해 들어가면은 강도 빈도법, 그쵸? 그리고 강도 계산하는 거, 빈도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 나오고, 그런 문제들은 진짜 쉽거든요. 환산제율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면서 마무리할 거고, 보통 내일이면 다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역사가 2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